한반도에서 처음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한 과학기술.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사물의 크기, 부피, 무게를 궁금해하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땅 위의 이야기를 담은 측량의 역사, 도량형이다. 사물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 바로 도량형이다. 도구를 만들기 위해 돌의 크기가 궁금했을 것이고, 집을 짓기 위해 나무의 무게가 얼마인지 중요했을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비의 양을 측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도량형은 전통 과학의 근본인 것이다. 길이, 무게, 부피를 측정할 수 있기에 과학기술은 발전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음악부터 세금, 그리고 법까지 도량형은 국가의 바탕이 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도량형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의 시작은 사물의 크기와 부피, 무게 등을 측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측량의 시작, 바로 도량형이다. 그렇다면 도량형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한자어로서 도는 길이를 나타내는 자, 량은 부피를 나타내는 되나 말을 말하며, 형은 무게를 나타내는 저울을 말합니다. 이런 기구들을 총칭해서 도량형기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도량형 하면 재는 것들, 측정하는 모든 기구들을 총칭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량형은 한반도에 인류가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량형의 기준이 생겨야만 곡식 수확량을 균일하게 분배할 수 있고 기초적인 법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대 도량형은 하나의 문명의 척도,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길이를 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결국 과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외부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책들, 저서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요. 도량형이 국가의 기반이고 과학의 기초라는 것은 고대 유적의 겉모습에서부터 나타나 있다. 황룡사는 신라 제1의 사찰이었고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리고 황룡사의 본존에 장육상이란 불상이 안치되었는데, 바로 장육상이란 이름에 고대의 도량형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장육상이라는 것은 그 황룡사를 이제 창건을 하면서 그 본존에 안치했던 불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란 것은 길이의 단위인데 그 10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척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장육 하면은 1장 6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장육상이란 말 그대로 1장 6척이라는 길이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당시 한 장은 한 척의 10배를 가리키는 단위였다. 그렇다면 한 척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또 다른 신라의 불상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했다. 단석산 신선사 마의 불상권으로 돌에 새겨진 부조불상이다. 그리고 불상의 높이를 3장이라고 기록한 명문 바위가 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3D로 한번 측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높이가 그 6m 한 62cm 정도였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1척을 곱하면은 한 22.7cm 정도 이와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척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 불상을 제작하거나 사찰을 축조할 때는 도량형이 필요했다. 일정한 수치를 재는 도구나 단위가 없다며 사실 건축과 토목 그리고 불상을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에 고대 국가는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도량형이 존재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건설되고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척이라는 단위가 유난히 눈에 띈다. 고대의 단위 척의 이해는 전통 과학기술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척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 역사에 왜 잦은 출현을 하는지 그리고 고대 과학기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량형의 가장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척을 도량형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척을 가지고 길이를 재고 그다음 척을 가지고 또 뭡니까? 부피를 재는 양기, 대라든지 말의 어떤 크기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를 잴 수 있는 자로 대변되는 말이다. 길이의 단위로 사물의 길이를 재고 척을 기준으로 또 다른 과학 도구인 측량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도량형의 근간인 것이다. 척이란 단위는 어떤 근거에서 시작된 것일까? 척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한 뼘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피를 재는 경우에도 이 사람의 두 손을 가지고 퍼올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아마 계량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중국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황종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계량 단위를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계량의 단위가 이제 점차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은 사람의 한 뼘이다. 한 뼘은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벌린 길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중국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공자가어 왕언해를 살펴보면 손가락으로 척을 잰다는 기록이 있다. 척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길이가 늘어났다. 고대 척의 기준은 당척이었다. 당척이 전래되면서 한반도의 고대 국가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중국의 척 대신 우리 고유의 척이 태동했고 그 척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고구려 척이다. 고구려에서 만들어져 고구려 척이라 불렸던 고대의 자다. 한나라 때 그 사용하던 23.7cm의 자에 한 척에 반 척을 더해서 35.6cm의 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고구려 척을 사용하는데 신라라든가 백제, 돌궐,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전체 사용해서 이 표준의 어떤 국가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구려 척이 처음 알려진 것은 일본 기록에 의해서였다. 고구려 승려가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율령 주석서인 영지패에 의하면 땅을 재는 데 있어서 고구려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다라고 적었다. 고구려 척이 일본에 전래되면서 일본의 성을 짓는 토목기술과 논밭의 넓이를 재는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 척은 일본의 문명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열도에 고구려가 멸망한 지 한 1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뭐 성곽이라든가 이런 고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 자가 사용된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고대 일본의 율령 책들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설명이 고구려의 방식대로 한다. 고구려 척도에 따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척에 관한 재미있는 역사적 이야기들도 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마이산에서 산신에게 금척을 받는 꿈을 꾸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다. 이성계가 장군 시절에 꿈에서 마이산에서 산신에서 금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몽금척 정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찬양하는 글도 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몽금척 정제는 조선 500년 동안에 내내 그게 국가의 경사스러운 잔치에는 항상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척은 표준을 재는 도구다. 당시 표준을 소유하는 것은 왕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태조 이성계가 금척을 받았다는 꿈 이야기는 아마도 왕권에 대한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척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중요한 단위이자 문명의 시작점이다. 국립청주박물관에는 특별한 도량형 도구가 전시되어 있다. 잔 모양을 한 그릇인데 얼핏 보면 음식을 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차를 마셨던 찻잔 같기도 한 이 유물. 이름은 손잡이 잔이다. 과연 어디에 사용되었던 것일까? 백제의 대표적인 토기 가운데 컵 또는 큰 바리 형태의 그 손잡이가 달린 토기를 파베라 부릅니다. 손잡이는 한쪽 또는 양쪽에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 꼭지 모양이라든지 둥근 고리 모양,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특히 청주 신봉동 유적에서처럼 말머리 장식에 손잡이가 달리기도 합니다. 파베는 백제의 출토 유물 중 하나다. 타원형 형태로 내용물을 붓거나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된 눈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베에 담을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단위로 부피를 이제 환산해 봤을 때 대략 2리터에서 4.9리터까지 용기가 그 용량을 담을 수 있었던 이제 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그 부피를 알 수 있었던 그런 토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베가 발견된 곳은 청주 신봉동 고분군 유적이다. 이 유적지는 백제의 군사시설이다. 파병은 군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거나 군미, 즉 세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됐을 거라 추정된다. 세금과 관련된 또 다른 도량형 도구가 있었다. 바로 목간이다. 나무로 만든 자의 형태이다. 목간은 주로 징수된 세금에 납세자들이 붙였던 것으로 납세자의 이름이나 납세량이 적혀져 있었다. 목간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동 중 분실되거나 납세량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목간은 중요한 도량형 자료이기도 하다. 목간은 주로 이 꼬리표 목간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거기에다가 납세자의 이름을 적고 납세자가 얼마의 양을 국가에 세금으로 냈는가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도량형, 특히 양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와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한 석, 두 석 할 때 도량형 단위인 그 석이 거기에 적혀 있고요. 세금 징수 내용뿐 아니라 당시 관리 제도를 적은 목간도 발견되었다. 목간은 자의 형태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금, 신분제도, 그리고 규율을 어겼던 관리의 반성문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자의 형태에 국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것일까? 도량형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선의 기틀을 잡은 왕 세종. 그의 업적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그는 조선 최고의 행정가이자 언어학자 그리고 과학자였다. 또한 무척이나 음악을 사랑했던 왕이었다. 아니 박연이 39번째 상소문을 올렸구나. 조선의 음악을 재정비하자는데 황종율관을 만들자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여봐라, 박연을 들라하라. 전하, 소신의 상소를 읽으셨나이까? 그렇소. 39번째 상소를 읽고 그대를 불렀소. 황종율관을 만들겠다고? 예,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의 황종음을 찾기 위해서 황종율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은 우리만의 황종음을 만들 수 있게 황종률관을 제작하라 지시한다. 그리고 이 지시는 조선의 도량형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황종음이란 다른 음들의 기준이 되는 기본음이다. 황종음을 만들어야 악기나 악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황종음은 천자의 음이라 하여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황종음을 조선에서 만들 수 있게 됐다. 우리 전통 음계는 12음계가 기본이다. 황종, 대려, 태조,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이 중에서 첫 음계는 황종음인 것이다. 황종율관은 우리가 그 소리의 파장을 한 파장을 31.25cm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 피리의 길이가 31.25로서 소리의 한 파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름이 1cm, 둘레가 3cm, 다시 하면 한 3.14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이제 길이의 척도로 삼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황종률관은 황종음 소리를 내는 관으로 박연의 연구 결과 조알 100개를 나란히 놓으면 황종률관 길이가 됐다. 약 31.25cm다. 이것이 황종척으로 또 다른 이름 한척이다. 이 황종척은 조선 도량형의 원기가 됐다. 황종률관이 완성된 후 조선의 악기와 악보가 정비되었다. 모든 악기의 기준 편경을 제작할 수 있었다. 편경은 정확한 음을 가진 악기로 모든 악기의 기준음이다. 세종 7년 1425년에 우리만의 소리와 기술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전통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생황. 생황은 세종 때 악기 도감에서 제조되었다. 중세 사회에서 전 세계의 이 발명품을 이렇게 따질 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 50개라고 보면은 일본은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에 문화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이제 5개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28개 정도의 그런 발명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 측정의 과학을 토대로 해서 뭐 의학 또 농학 다양한 그 범위에서 이 문화 융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 황종척을 만들고 도량형을 통일한 이후 조선의 과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특히나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자연을 이용해 1시부터 12시까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경로.
세종이 발명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강우량을 측정한 추구기. 도량형을 이용한 기상 관측 장치다. 세종과 왕비가 사냥을 구경하기 위해 만든 길이고차, 수레를 이용해 거리를 잴 수 있는 장치다. 황종척을 이용해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기 혼천의 발명은 천문학 발전의 토대가 됐다. 세종은 도량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삶을 헤아리는 것이 도량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도량형이 우리의 과학을 기본적으로 이끄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 도량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 이후 도량형이 통일되면서 도량형은 전방위적으로 조선을 이끌었다. 특히 암행어사는 아주 특별한 도량형 측정 도구를 지니고 다녀야 했다. 그 도구는 암행어사의 주요 업무에 반드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암행 관찰을 위해 그 임금이 암행어사 파견 시에 그 3종의 그 물품을 지급했는데요. 그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말을 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그 마패와 그 암행어사의 그 직무 규정인 그 사목,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그 애민세상의 바탕을 둔 그 유적을 지급했습니다. 암행어사의 필수품 유척은 노수로 된 자였다. 암행어사가 노수로 된 자를 가지고 다닌 이유가 무엇일까? 길이가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노자로 암행어사는 무엇을 한 것일까? 사실 노수로 만든 유척의 쓰임과 이름은 다양하다. 황종척 악기 제조와 음율을 맞추는 표준척, 목공과 건축에 사용했던 척도 영조척, 의복을 만드는 포목의 매매와 제단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포백척, 종묘나 문묘 등 각종 예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척도 조래기척, 도로 토지를 재거나 기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척도 주척이 있었다. 사각 유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어떤 단위로서 그 눈곱이라도 속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되는 자를 만들어서 그 암행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니고 다니면서 이제 그 속이고 하는 것들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1793년 정조 17년 파주에는 2일과 7일의 규모가 큰 5일장이 섰다. 각 지역의 상인들이 모였는데 당시 관아에서 장세를 무리하게 걷어들였다. 그래서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뭐가 억울하느냐? 장사를 했으면 장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을. 국밥 얼마나 팔았다고 쌀을 이만큼 가져가시면 저는 어찌해요. 오늘 국밥 한 만큼 드린 거니 더 이상은 없소이다.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무엄하다! 어? 이 사람 그리고 장세는 그 임금님께 가는 중요한 재원이야. 어? 그 내 사리사욕 채우자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장세는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받는 세금으로 한양 중앙조직으로 넘어갔지만 그 전에 지방관리들이 세금을 더 걷어들여 일부를 빼돌렸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홍나규가 장세에 관한 비리를 조사 중이었다. 그는 마침 비리의 현장을 급습하고 상인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밖에서 듣자 하니 장세가 무엇이냐? 그 장세라는 것이요. 그게 저기 그 공릉장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나으리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아니 한 태에 한 바가지를 다 퍼간다니까요. 태는 그렇다 쳐도 몇 안 되는 꽃까지 일일이 하나하나씩 타재서 타가지 간다고요. 아니 주모가 내는 장세가 그렇게도 많느냐? 네.
장사채들은 하루에 20그릇 팔아서 남는 게 없어요. 도대체 장세의 기준이 어떻게 된단 말이오? 암행어사 홍낙유는 가지고 있던 유척으로 장세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재고 장세의 양이 맞는지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말의 크기를 정량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그 더 많이 받은 쇠곡을 빼돌리고 또 옷감의 크기를 잴 때에 그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자를 만들어서 포백척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량만 실제 크기만 고가에 반납함으로써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은 이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 유척은 비리를 감시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척도가 된 것이다. 또한 형구의 크기도 유척으로 재어서 과도한 처벌을 막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도량형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리고 왕의 권력과 위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유척은 조선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무서운 정치적 도구이자 민심을 헤아리는 잣대였다. 조선에서는 도량형 도구 중 길이뿐 아니라 부피를 재는 측정 도구도 발달했다. 부피는 입체가 점유하는 공간 부분의 크기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기술이 결부된 어려운 개념이다. 우리 선조들은 육면체로 상자를 만들어 부피를 구했다. 그리고 부피에 해당하는 단위도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가진 수학적 체계를 지닌 단위였다. 부피를 재는 그 전통 도구가 있는데요. 그 호비라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로 그 조나 깨 등의 조그마한 그 개체 곡물을 개측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 대는 그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모양은 주로 장방향이라는 좀 약간 길쭉한 네모양 형태를 말합니다. 장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말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대가 10개가 합쳐졌을 때의 크기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듣는 한 되는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우선 호배의 양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 따지면은 180.3 ml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대는 지금 1.803 리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페트병에서 음료수 같은 먹을 때 그 페트병은 보통 1.8리터가 가는데 요 1.8리터가 이 대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홉은 약 180.39ml이다. 그리고 그의 10배인 열홉이 약 1.8리터, 한 되가 되는 것이다. 되는 대략 1.8리터 정도 되는데 홉이 10개가 모인 숫자다. 부피를 재는 원기는 역시 황종률관이다. 부피는 황종률관에 들어가는 조 1200개를 일량으로 하고 10배를 1홉, 100배를 한 대, 또 1000배를 한두 한 마리라 불렀다. 음악의 율관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게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현대에서 킬로그램 원기를 만들 때 똑같이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물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킬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거하고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 도량형하고 현대 도량형 사이에 유사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한 대 한 홉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도량형의 통일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같은 단위를 쓰지만 그 양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이다. 1700년대 경상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부는 주인이 바뀐 쌀집에서 쌀을 사면서 시작됐다. 아니, 내가 항상 쌀을 사는데 주인이 딱 바뀌었더라고. 한양에서 왔다나. 그런데요? 아니, 원래 같으면 내가 한 대 주시오 이러면 경상도 같으면 원래 이렇게 한가득 줘야 되는데 오늘은 요만큼밖에 안 줬다니까요. 아니, 그 한양에서 온 여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주 홍구령을 내줘야지 그 가만히. 아 잠깐. 경상도에서는 한 대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런데 한양과 경기도에서는 그 절반인 이 정도 되니까 새 주인이 한양 출신이라면 맞게 준 것이오. 조선에서 시장이 발달하면서 저울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무게는 돈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측정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재미있는 무게 측정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옛날 조선시대에 소, 말, 돼지 등을 가축의 크기를 잴 때 이 자를 사용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소 머리 크기를 쟀던 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처럼 저울이 없던 시절에는 소 머리 크기를 재서 그 크기로 가격을 흥정했을 때 사용했던 자입니다. 소머리 자는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관점을 보면 가축의 무게를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조선시대 저울을 살펴보면 수평으로 무게를 비교하는 대칭 저울이 대다수를 이룬다. 기준을 만들어 그것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측정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무게의 시작점인 0이나 1, 2, 3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무게 측정 방법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저울의 특징은 계측기구의 기준치를 수평이 되게 하여 이때 나타난 측정값을 사용했는데 종류로는 대저울과 천칭이 있었습니다. 대저울은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추를 이동시켜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로, 조선시대 무게를 재는 저울의 종류는 무게를 재는 사물에 따라 이름을 달리했다. 소칭은 금은 같은 작은 것들을 재는 저울, 중칭은 곡식이나 채소 등 생활용품을 재는 저울이었다. 대칭은 쌀가마, 보리, 돼지 등 무거운 물건을 측정하는 데 사용했다. 천칭은 지렛대 양쪽에 똑같은 크기 저울판을 달고, 그리고 한쪽은 계측할 물건을 달고 한쪽은 추를 놓아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분동의 무게로 계측하는 저울이며 일명 맞저울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논밭을 측량하는 것은 조세를 거두는 중요한 기초였다. 그런데 논밭을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넓이만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세가 백성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장부에 기록할 때 그 땅의 수확량까지 기록해 땅을 측정했다. 소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의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즉 생산량과 관련해서 면적을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토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넓어도 토질이 나쁘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면적이 좁아도 토질이 좋으면 생산량이 높습니다. 결부제는 곡식 수확량과 전체 면적 및 조세 수치를 연결해 파악하는 단위다. 발걸음을 기준으로 6척을 함보로 했다. 이것은 고구려 척과 관련이 있다. 결국 고구려축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고구려에서 그런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의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고구려축을 받아들였던 신라, 고대 일본의 이런 결부제 문화가 이어져 내려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신라에서 완성된 다음 고려, 조선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못줄은 모를 심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논의 일정한 간격으로 실이나 헝겊으로 표시한 줄로 줄에 따라 모를 일정하게 심어 땅의 낭비를 막는 중요한 도구다. 지금까지도 못줄은 논농사에서 중요하게 쓰이는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근대 농법이 들어오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선 후기
17세기 한 1767년도에 신중후가 쓴 후생록이라는 기록에 보면 모 꽂기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는 한 포기에 4~5대씩 꽂아야 하며 포기 여과는 5~6치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줄 사이는 곧바르게 하며 발을 자주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한 17세기 후반서부터 이 도량 줄모를 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택한 고종은 새로운 도량형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만든 행정기구 평시관. 평시관은 근대화된 도량형 기관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부 소속이었다. 임진왜란과 근대화의 물결에서 전통 도량형은 해이해졌다. 그래서 국내부 산하관청으로 평시관을 만들며 서양의 도량형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래서 1905년 도량형법을 제정했고 그 법이 미돌법이며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공포되었다. 우리 전통 도량형을 살펴보면 마지기는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며 꾸러미는 달걀 10개를 묶어 세는 단위다. 그리고 척은 길이를 재는 단위, 배를 세는 단위다. 대한제국 법률 제1호 도량형법이 채 퍼지기도 전에 일제가 우리 땅을 침략했다. 그리고 일제가 제일 먼저 한 것도 도량형의 통일이었다. 바로 서양의 미터법으로 조선의 도량형을 바꾼 것이다. 1909년도에 어떤 도량형 계획이 쭉 이루어지다가 또 일제강점기에 와서 완전하게 한번 도량형의 어떤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1926년도에 조선 도량형령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도량형을 통해서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의 도량형령이 완전히 이제 일본처럼 또 이제 미터법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도량형은 나라를 바꾸기 위한 침탈 도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고대부터 우리 도량형을 가졌던 우리 민족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일제히 저항감도 컸지만 수만 년을 거쳐온 도량형이기에 그 변화는 더욱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제는 미터법에 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했다. 실제 이제 민간에서는 뭡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항상 모든 것이 제도는 이루어졌지만 민간에서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던 관행들이 쭉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도량형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제는 세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군사 식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개인 땅을 마음대로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도량형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30년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땅 몇 마직이나 돼요? 아니 이 손바닥만한 땅을 무슨 국유화나 한다고. 100평이고 200평이고 아무튼간 딱 절반만 100평만 저 국유화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200이고 100이고 난 모르겠고, 이 땅은 건들지 마세요. 김상만 안 했어? 아니 뭘요? 아니 여기 이거 국유화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 미터고 평방미터고 그거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이거 말이 안 통하잖아 지금. 일제는 우리 땅에 미터법을 알렸지만 결국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량형 확대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길이와 무게 그리고 부피를 측정하는 데에 대한 한계를 하나씩 뛰어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줄자는 그 길이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줄자는 잘 구부러져 거리가 길어질수록 길이를 재는 데 오차가 많다. 이것은
줄자를 측정하는 장치다. 줄자의 오차를 줄이고 측정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도구다. 이거는 50m까지 줄자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줄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건데 길이의 기준은 레이저 간섭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저 파장을 기준해서 줄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도량형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과학기술이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 올린 것이다. 더 작게, 더 멀리, 더 높이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 속 비밀부터 미래의 과학까지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량형은 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쥔 열쇠인 것은 아닐까. 도량형은 뭔가 하면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를 나타낼 수 없으면 그걸 재현을 할 수도 없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측정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현대에서는 측정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측정 표준을 만들고 나서 측정 기술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그게 수치화가 됩니다. 그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그걸 만들 수도 있고 복원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란 것은 모든 측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은 과학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형으로 무언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꿰뚫은 것이다. 형태부터 쓰임새까지 그리고 또 다른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도량형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도량형 안에 있다. 그래서 도량형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는 또 어떤 도량형이 생길까? 그러면 세상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